가졌는지를 밝히고요. 내가 얘기할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개념 설명이라든지 쉐어런팅이란 어떠한 것을 말한다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두 가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나는 그 중에서 뭐뭐에다가 동의한다 라든지 반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본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반대하는 왜 이유에 반대하는지. 그치, 왜 내가 이런 주장을 가졌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고요. 앞서 조사한 자료들이 여기 들어가야겠지? 네. 다음에 결론은 내 의견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더 강하게 주장하고, 아니면 뭐 앞으로는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다, 뭐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뭐 길고양이라든지 쉐어런팅, 노키즈존 여기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문제 뭐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야 돼요. 간결하고 되게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 객관적임에 합쳐진 거 아닐까, 주장하는 글은? 어쨌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인 걸 객관적인 글로 써야 되는 거야. 어렵죠? 그럼 고쳐쓰기 너네 많이 했지?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 오케이?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쓰면 좋겠습니다. 고려할 점 너무 쉽다, 그치? 정확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에 맞게 문단을 구성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어휘를 써야 돼요.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 알지, 얘들아?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선택해보면 돼요. 그 연고지에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적으면은 그냥 아예 문단 자체를 다음 문단 넘어 띄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지 줄이 칸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도 그냥 많이 남아도 그냥 다음 줄로 넘어야 돼. 본론으로 넘어가. 하고 본론 같은 경우도 너네가 만약에 근거를 두 개를 들어. 두 개를 들 때도 그 들여쓰기 하고 문단 나눠주는 게 좋아요. 넘겨볼래? 너네 이거 기억나? 물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잘 쓴 글이죠? 이렇게 쓰면 돼. 알았어, 얘들아? 네. 여기 서론에서는 이제 인용을 했죠. 세계은행 부총재인 이스마일 세라겔딘의 경고를 인용했고요. 하고 여기 세계 기상기구에서 주장한 내용, 여기서 관측한 전망을 줬어요. 공신력이 있죠? 되게 신뢰성을 여기서 넣어줬어. 막 2005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했지. 해서 이렇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먼저 드러냈지. 물이 부족한 상태는 큰 위기가 될 거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담수화를 얘기하면서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린 궁극적으로 담수화 이런 거에 힘쓰는 것보다는 물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어필했죠? 물 소비 행태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쓰도록 노력하자. 이게 결국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해됐을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담수화에 대한 근거라든지 뭐 물 부족이 인류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기라든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와, 재밌다 얘들아. 심리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1단 언어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되게 심리적 인식과 체험이 어깨 아파. 주제예요. 이쪽에서는 심리가 뭘까? 그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그 심이 뭐 찾는 거 그 심이었고, 미가 그 아름다운 미 그거. 그래서 심리가 뭐야? 일상에서는 아름다운 뭐 그런. 일상에서 아름다움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의 내용이고요. 심리 자체는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심리적 인식은 얘들아,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깨닫는 행위, 혹은 그런 깨달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찾는 거야.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 아름다움을 찾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 시죠.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 인식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문학작품 감상과 심리적 인식.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심리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의미를 성찰한다는 게 심리적 인식을 하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심리적 인식을 하는 이유예요. 오케이? 작가는 이제 자기의 가치 있는 경험과 정서로 얻은 자기가 찾은 아름다움, 그런 심리적 인식과 체험을 작품 속에 넣어놨죠? 시인이면 시에다가, 소설가면 소설에다가, 수필이면 수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작가의 체험을, 아니 뭐지, 작가의 경험을 체험한 거잖아. 결국 읽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에 대입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일상의 평범하고 사소한 대상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고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시 자체는 굉장히 쉬웠지? 중심 소재를 열거했고요. 뭐뭐하는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이걸 반복했죠. 그럼으로써 뭐를 형성했지 얘들아? 그쵸?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해요. 그리고 시각적 심상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 한번 보자. 자,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반칠환 시인이 쓴 거고요.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줄 한번 보면은 보도블럭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는 어떤 존재지 얘들아? 어떤 존재야?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을. 그쵸? 되게 작고 연약해요. 쓴바귀꽃 한 포기 자체는. 근데 보도블록 틈에 피었다 했잖아. 그 딱딱한 땅 사이에서 피어났다는 것으로 생명력을 지닌 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리고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이게 4형까지 계속 반복돼요.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는? 제비 한두 마리, 작은 새, 이거는 좀 작고 보잘것없다고 볼 수 있죠? 그치만 꿋꿋하게 서울 하늘을 선회하고 있어요. 이런 작고 보잘것없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사물이 나를 멈추게 하고요. 또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 이건 어떤 존재지? 소외된 존재지만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왜 소외된 존재야? 어떻게 생각해 너네는? 고령이니까. 고령이고요. 근데 약간 시장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 우리가 그렇게 잘 보고 지나가나? 그냥 스쳐가죠? 그리고 수입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좀 취약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치만 봄볕에 탄 까만 얼굴, 되게 봄에 밭에서라든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구절에서 이걸로 도라지를 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의 양상이죠. 다음엔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감동, 평범하죠?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 되게 평범하지만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면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아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뭐라 하지? 화자가?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그쵸? 여기서 나는 시의 화자고요. 나를 멈추게 한 힘은 어떤 걸 뜻할까? 앞에서 말한 심리적인 세 가지. 그쵸? 심리적인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쓴바귀꽃 한 포기, 제비, 할머니, 어머니의 뒷모습 되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고요. 바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자는 거기서 뭘 찾은 거야? 심리성. 아름다움을 찾은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인식으로 화자가 다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죠.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화자는 다시 걷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연에서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말 쉽다, 그치? 쉽지 얘들아? 선생님, 근데 마지막 연? 글 응. 있잖아요. 응.
그 저 표현 약간 뭔가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이거 약간 역설로 봐도 돼요? 그쵸? 역설적이기도 해요. 나를 멈추게 한 힘인데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역설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 산지에서 약간 뭐 마지막 연애 뭐 역설적인 사연이다 이런 거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너네 선생님이 이걸 짚고 넘어가냐 안 짚고 가냐의 차이도 있어요. 이거 역설로 안 보시면은 그게 아닌 거고. 잘 들었어, 말았지? 오케이? 괜찮지 얘들아? 이 시는 괜찮아? 할만해? 여기 문제 다 풀었지 옆에는? 네. 풀었어요 예린이도? 네, 저도 여기 다 풀었어요. 풀어져 있죠? 네. 나를 멈추게 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야 그래서? 뭐뭐 있었지? 나를 멈추게 한 존재들은? 제비, 순박이 있고 할머니, 어머니. 그쵸?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 자꾸 꿋꿋하게 연약하지만 살아가는 자꾸 연약하지만 하자에게 뭔가 깨달음과 뭐 감동, 울림 이런 거 주는. 그쵸? 되게 자꾸 연약해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만 꿋꿋하게 살아감으로써 하자에게 되게 위안과 감동 그리고 원동력을 준 존재들이죠. 쉽다. 여긴 되게 얘네 이 시는 너무 쉬운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화자는. 첫 번째 시는 그냥 이렇게 금방 넘어갈게. 그리고 너네가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특히 뭐 강조했다 이런 거 있으면 꼭 갖고 오고. 여기서 특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어, 예린아? 특별히는 특별히는 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되게 시각적 심상 많이 쓰였죠? 화자가 본 거니까 쓴말과 산복이 다 시각적 심상이에요. 오케이? 별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기억나는 사람? 그 알프스 산맥? 알퐁소 아니야? 알프스 아니에요? 그 리브롱산이야 심지어. 알퐁스 도대네 심지어. 지은 알프스 산맥 뭐야? 지은 남주가 그 양치기 그거고 그 양치기가 거기에 주인을 딸 좋아했고. 그쵸?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었죠? 하고 막 되게 뭐 전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 아가씨가 전해주러 온 거야. 왔는데 갑자기 그날 비가 왔지. 날씨가 안 좋았어. 아가씨가 완전 엉망이 돼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뭐 같이 별을 보고 같이 뭐 들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별을 보다가 제일 이쁜 반짝거리는 별 하나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얘도 이제 문학활동과 심미성의 연관성이지. 작가가 쓴 체험이라든지 뭐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독자가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 성찰하는 활동이에요. 이해됐을까? 양측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죠. 주제의 신미성과 표현의 신미성의 이 두 개를 봐야 돼. 주제의 신미성이란 뭘까 얘들아? 주제의 신미성은 뭐지? 주제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 주제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 뭐 되게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한다든지 좀 감동적인 것들 막 아름다움, 인간미 이런 것들을 쓴 이게 주제면 주제의 신미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표현의 신미성은 이제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 형식적이고요. 좀 되게 창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굉장히 뭐 역설법을 잘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반복을 정말 잘 사용해서 읽는 이에게 운율감을 느껴지게 했다든지 이게 표현의 신미성이에요. 주제의 신미성과 표현의 신미성 둘 다 잘 갖춘 작품이 정말 신미적 인식을 지닌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하다. 내용과 표현의 차이예요. 아까 그거는 되게 그냥 신미. 정말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 시였다면 별이라는 소설은 이제 주제의 신미성과 표현의 신미성이 갖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퐁스 도데가 지었고요.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기예요. 과거 회상으로 시작하고 있었지? 내용이 잘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기억은 대충은 줄거리는 기억나요. 그치 시점이 어땠어? 점이 양치기 양치기. 그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상황이야? 약간 고립된 그런 산에서 그냥 혼자
고독하게 양만 치고 이러고 똑같은 마을에 그렇게 막 찰떡이 굴러가는 인생 살다가 그쵸?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 만나가지. 아니 여자를 만나 보게 돼서 응. 그분을 이제 사모하게 돼서 화장실 좀 그 감정으로 갔다 와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을 소심하면서 드는 감정을 심리적으로 표현하고 그쵸? 이 양치기 자체는 그냥 산에서 혼자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끔 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뭐 약초를 따러 왔다든지 뭐하고 하고 먹을 걸 날라주죠. 그때마다 바깥 소식을 듣는데 양치가 제일 궁금해한 소식은 뭐지? 그 여자가 혹시 그거 아무튼 그 아가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치, 알프스 산으로 기억했으니까 기억 안 나지. 스테파네트 아가씨예요. 아 이 양치가 제일 관심 있던 사람은 그 아가씨의 이야기야. 되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궁금한데 되게 뭐 막 엄청 궁금한 티 내지 않게 적당히 손 지켜가면서 듣고 있었죠. 뭐 숙제를 많이 아가씨의 근황을 알아봤어요. 이게 얘가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되게 구애하는 남자가 찾아오는지 하지만 얘는 근데 이제 초라한 산에 있는 양치이고 걔는 이제 주인집 딸랑구니까 되게 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 얘도 잘 알았겠죠? 그렇길래 그냥 욕심 없이 순수하게 좋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쉽다. 그 다음 전기 기억나? 처음에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자기가 뭐 기다리고 있었고 막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했고 그 중에서도 아가씨 이야기가 제일 궁금했다. 뭐 나는 양치기고 아가씨는 주인집 딸이니까 무슨 소용인지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전기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응.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어떤 사건이지 그게? 그 무슨 그 스테파네트. 응. 스테파네스 아가씨가 산에서 길을 잃었나? 길을 잃기 전에 일단 산에 와야 되죠? 아 네. 일요일마다 네, 뭐 하려고 산에 왔다가 보급품을 주러 아가씨가 왔죠. 네. 근데 오는 날에는 되게 정오쯤 12시쯤 되게 비바람이 세게 왔어요. 네. 근데 3시쯤 되니까 그게 멈추고 아가씨가 딸랑딸랑 방울소리와 함께 왔죠. 네.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노란 줄 친 거 봐봐.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독자와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어. 약간 쓰는 걸 보면은 나는 뭐뭐 했다 라기보다는 뭐뭐 했지요, 뭐뭐 했더군요 하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표현의 심미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독자와의 좀 상호작용을 의도하는 거죠. 양치기가 우리한테 진짜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아가씨가 왔죠. 왜 왔어? 어쩌다 아가씨가 왔지? 물에 젖어서? 물에 젖어서 이 아니라 어쩌다 왔지 아가씨가? 보급품을 주러 온 거예요. 네. 원래 자주 오던 꼬마는 아프고요. 할머니는 휴가여서 자식들이 집에 갔으니까 아가씨가 직접 온 거죠. 그리고 오다 길을 잃어서 늦었다고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다가 또 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아가씨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그쵸? 오, 귀여운 사람. 되게 아가씨를 좀 찬양하고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관용 표현도 갖고 왔고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표현이 좀 풍부하죠? 그래서 뭐를 볼 수 있다고? 표현의 심성? 맞아요. 표현의 신미성을 볼 수 있어요. 아가씨를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고 평소 나한테 어려운 존재였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내 앞에 와 있다니 모모가 아니었겠어요? 하면서 독자와 내가 여기서 양치기와 독자한테 말을 건네듯이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죠. 계속.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되게 귀엽지 않니 양치기? 맞아요. 너무 바보 같아. 맞아요. 하고 뭐 이제 아가씨가 와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온 보급품들 주고 나서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냥 아가씨는 이런 건 생전 처음 볼 거 아니야. 곱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아가씨가 이것저것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양치기한테 여기서 얼마나 심심할까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양치기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지? 님 생각을 한단
저기요. 당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죠? 님 생각하면 이럴 순 없잖아. 소설인데. 뭐 괜찮지 않아요? 나름? 이건 1800년대 소설인걸? 그니까요? 오마이갓. 옛날 소설, 근대 소설? 그렇게까지 옛날이었어요? 1800년대죠? 뭐 양치기 하고 막 보름에 한 번 오고 할 거면 되게 옛날 소설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는 결국 말할 수 있었어? 아니요. 한마디도 할 말 없었지? 얘 성격은 어때? 약간 순박하고 약간 되게 부끄럼쟁이고 네. 순수하고 순박하고 이런 성격이죠? 네. 그냥 아가씨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당황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런 얘 반응이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순박하고 그러니까 아가씨는 더 놀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더 점점 뭐 물어봐 양치기 여자친구는? 뭐 하고 염소일 거야? 아니면 요정이거나 그거 막 깔깔깔깔 웃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걸 보고도 얘는 뭐 그게 진짜 요정 같다 생각하고 진짜 이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가씨가 팍 하고 떠났어요. 바구니를 싣고. 네. 금방 떠났죠? 네. 이 다음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건가? 그 산에 그 보고 본 줄 알았다. 그쵸? 그 다음이 이제 아가씨가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왜? 아까 점심에 비 왔다고 했지? 네. 강이 넘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못 건너고 다시 돌아왔겠죠? 네. 그 전에 아가씨가 사라지니까 되게 뭐 자갈돌 하나가 내 마음에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가 귀에 오래오래 들려왔다. 나는 뭐 꿈이 사라져버릴까봐 막 잠에 취한처럼 서 있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되게 아가씨가 떠났을 때 얘 심정이 어땠겠어? 너무 아쉽다. 아쉽고 서운했겠죠? 뭐 이별 자체에 오는 서운함 있잖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아가씨 자체한테 서운한 건 아니고요. 그런 서운함이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겠죠? 뭐 자갈이 내 마음에 치는 것처럼 서운했고 서운함도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그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 아가씨. 그쵸, 아가씨가 다시 돌아왔죠. 막 아가씨가 아까는 아가씨가 어땠지? 장난꾸러기? 장난도 많고 되게 뽀송하고 쾌활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 좀 약간 자기가 약간 당혹스러운 일 당해가지고 그쵸. 쪼그라든 상태? 그냥 덜덜 떨고 흠뻑 젖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소르그 강이 있어요. 그 산에는 이게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쳐가지고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질 뻔하고 다시 돌아온 거겠죠? 근데 이제 또 한밤중이잖아. 이미 저녁이 다 되고 이 상황이니까 한밤중이니까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빨리 가는 지름길은 아가씨가 모르고요. 그리고 양치기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가씨는 산에 와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산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막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래가지고 되게 덜덜 떨고 있었는데 얘가 그래서 아가씨를 달래주죠. 아가씨가 되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할까봐 막 치러는 밤이 짧고 불편해도 잠시만 참으면 된다 하고 달래주고요. 먹을 걸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아가씨는 뭐 불째 생각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그렁그렁해 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지. 다음에 어떻게 됐어 얘들아? 이제 막 무슨 별자리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불 쬐게 해주고 약간 그치? 이 다음이 별자리였을걸? 네. 다음에 뭐 이제 밤이 돼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있지? 그러면서 되게 좀 막 가죽 깔아주고 아가씨를 위해서 그나마 편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별이 빛나는 적이 없었으니까 하다가 아가씨가 잠에 든 줄 알았는데 안 자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냥 뭐 건초가 부스럭댔거나 아니면 양들이 소리를 낸 거다라고 얘는 추측을 하고 있죠. 아가씨는 그냥 차라리 불 옆으로 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까는 얘 혼자 남았고 자기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산속이고 낯선 양치기고 하니까 좀 경계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경계가 누그러졌으니까 온 거겠죠? 하고 그냥 가만히 나란히 앉아 있었어.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본 거지. 여기 어땠어? 표현이 어때 얘들아? 어떤 표현 썼지? 엄청 그런 심리적인 표현? 왜 어떻게 심리적이야? 약간 그 자연 그거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비유법 많이 썼죠. 샘물은 낮보다 노래하듯 흐르고 의인법 썼고요. 알아듣을 수 없는 소리들이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이 슥슥 흐르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여기서 지유법 썼고요. 그리고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이다. 라고 대꾸법 썼고요. 되게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풍경 자체를.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되게 별똥별 하나가 왔지. 여기서 이제 중심 소재가 나왔어. 하면서 이제 별똥별을 보고 나서 다음에 뭐 했다고? 다음에 이제 그쵸? 별 얘기로 넘어갔어요. 아가씨가 물어봅니다. 얘는 대답해줬죠. 뭐 양치기들은 마법사는 게 정말이냐 하고 뭐 양치기니까 별과 제일 가까이서 살고 있다 하고 별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아가씨는 이제 무서움이 사라지고 별에 대해서 양치기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성 자크의 길 이렇게 은하수 얘기해주고요. 하고 큰 곰자리 얘기해주고 얘가 아가씨랑 어떤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지구법도 나왔죠? 어디 나왔어 지구법? 그 주인 별들이 별들이 잔뜩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다 지구법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영혼들 이렇게 별을 의논했죠. 뭐 오리온 자리 설명해주고 시리우스 설명해주고 다양한 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어떻게 됐지? 계속 별자리 얘기하고 있지. 하고 있죠. 계속 별자리 얘기. 하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봤는데 아가씨가 자고 있어. 자고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면 깰까봐 그냥 꼼짝없이 있고 있는 거죠. 되게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조금 흔들리는 마음, 선한 생각만을 전해주었던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냥 이 순간 얘 너무 좋은 거야. 아가씨를 되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하면서 마지막 문단 한번 볼래? 우리 주변에서는 별들이 커다란 양떼처럼 유순하게 뭐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앉은 채로 난 그려봤다.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잇고 내게 내려와서는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 아가씨를 비유한 거죠. 별에다가. 아가씨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소설이 끝났다. 내용은 어때? 주제는? 주제가 뭘까 얘들아? 그러게요. 주제가 한마디로 쓰면 사랑이랑 별달. 응? 그런 거. 뭐라고? 그거 말안 걸려. 뭐지?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이죠. 주제는 결국 보면은. 아까 예린이가 그거 얘기했어. 아 그래? 네. 왜 얘기 안 해? 그거랑 별자리 얘기했는데 뭐 멀쩡해가. 아 별자리 자체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이죠. 표현의 신비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법 쓰였어? 지급법, 응. 대구법, 의인법. 의인법. 되게 약간 비유법이 많이 쓰였죠? 딱 문제 내기 좋다. 여기 밑줄 치고 여기서 쓰인 거랑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구절은 어쩌고저쩌고 하기 딱 좋죠?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소설 안에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게 쓸 거예요. 뭐 나 하고 소설 잘라서 갖고 오든지. 문제를 내면 별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1단원부터 1단원에서는? 별은 정말 쉽지 얘들아. 그리고 양치기는 어떤 성격이라고? 순수하고 순박하고 부끄럼 많이 타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고요. 아가씨는? 장난꾸러기. 장난이 좀 많고요. 쾌활해요. 그리고 좀 와본 적 없고 사네. 그러니까 좀 겁먹은 상태였죠? 마지막 3단원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기억나니 얘들아? 네. 무슨 내용이야 이거? 그 무슨 나무 그거 아니에요? 교육을 말하다. 맞죠? 저 김영태 이거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아니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왜? 진짜. 아니 저 때 수업이 유일하게 국어 시간 중에 제일 약간 아니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문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왜?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어떤 별로- 부분에서? 별로 뭔가 공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어디냐? 이 김용택 시인의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가 네, 저 강연이 별로 마음에 아니 뭐 강연 괜찮은데 자 보자.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저 시인이 아까 강의 초반에 공부는 왜 하는 거라 했어? 새로운 세계상을 배우기 위해서 그쵸? 결국은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결국 창조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기억날까 얘들아? 네. 자, 이 사람 지금 그 전에 강연이란 뭐지? 공적인 말하기야, 사적인 말하기야? 공적인 말하기죠? 청중을 분석해야 돼요. 강연이라는 건 청중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요. 되게 일방적이죠? 뭐 청중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말하는 사람은 보통 강연자입니다. 그래서 뭐 청중이 뭘 궁금해하는지 관심과 요구를 알아야 되고요. 청중을 분석해야겠지. 이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 뭐 관심사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청중 자기가 얘기하는 강연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겠지. 자연과 하는 말을 받아쓰다를 뭐 한 20대 30대한테 말하는 의미가 있을까? 아예 딱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연령대를 맞춰서 해야겠죠? 그 청중을 고려해서 말하기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네. 얘는 지금 이제 이 시인은 지금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지? 네. 맞아? 가르치는 것은 뭐야 얘들아? 파악하는 거 해? 배우는 거? 오 맞아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맞아.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 순간 깨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바꿔가고 있어요. 오케이? 네. 하고 여기서 얘기할 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얘기하고요.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눈을 마주치고 기다리고요. 또 청중들이 자기 강연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몰입하게 했어요. 다 말하기 전략이죠? 여기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야.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고 공식적인 말하기니까 어떤 말하기 전략을 썼는지를 얘기하겠죠? 가르치는 건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것 중 하나가 진지성이래. 삶이 진지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즐겁대.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인한테 뭘 가르쳐줬다 했지? 뭘 가르쳐줬을까? 한번 찾아볼래? 사색명상. 사색명상? 새로운 아이들한테는 눈으로 사색하고 바라보는- 명상하는 게 좀 어색하다고 나왔죠? 아니에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신비야. 그쵸? 아이들은 이제 사색과 명상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행복이고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신비함을 가르쳐준 거예요. 애들 눈에서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신기하니까 그걸 시인한테 알려준 거겠죠? 다음 장. 얘는 이제 아이들과 뭘 했다 했어 같이? 글쓰기. 글쓰기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글쓰기 가르치기 쉬울까? 아니요. 일단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방법과 기술을 안 가르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했죠. 어떤 방법을 썼지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나무를 정하고 정하고 은종에 간다고 하면 그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로 쓰는. 그쵸.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로 썼고요. 뭐 그냥 쓰라고 하면 애들이 안 쓰지. 그래서 그냥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저걸 봤냐고.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봤다고 하겠지. 다음은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씩 다시 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나무가 있길래 나무네 하고 봤다면 두 번째에서 이제 나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글쓰기 방법 대신. 하고 나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충영이한테 물어봤지. 구체적인 일화를 갖고 왔어요.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지 충영이 나무는? 새가 앉았다가 날아갔다. 그쵸. 충영이 나무는 집 앞에 있는 소나무고 새가 앉았다 날아났다.
이렇게 얘가 관찰한 걸 있지. 그걸 글로 쓰면 이제 글이 되고 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 쓰게 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죠. 또 이제 경순한 아이는 어떤 사례였지?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잡고 느티나무 아래 할아버지들이 놀고 계신 걸 봤고 시냇물이 흐르고 뭐 거기 건너에 들판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 관찰. 그렇죠. 얘는 나무만 본 거야? 아니면 어디까지 본 거야? 그 배경. 주변에 배. 그래서 주변까지 본 거고요. 그걸 이렇게 시로 썼어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거죠. 이렇게 시를 썼어. 얘가 관찰한 내용을 썼는데 그게 시가 된 거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거죠. 이렇게 공부는 뭐라 했어? 이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면 그냥 열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를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는 거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경수가 쓴 시가 딱 그랬죠? 그렇게 주변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 새로운 세계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게 창조라는 거다. 아이들의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결국 창조의 의미를 다시 본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를 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창의적 생각, 창조적 사고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얘기한 거죠. 어떻게 했다고 했어, 이 사람은? 나무를 보게 했고 그 나무를 나무 보게 했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쓰게 했다. 그쵸? 항상 다 다른 상황들을 본 거죠. 이렇게 눈이 오기 전 나무는 온후와 다 다르다고 했지. 이렇게 항상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움을 보여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 창조해서 보여주는 거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은 어떤 힘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힘. 그쵸? 그래서 결국 창조적 세계는 어디서 온다고? 배움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받아들였을 때 오는 거죠? 오케이? 나무를 예시로 들어왔어요. 나무가 자연을 받아들이니까 변화하고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고 보여주는 거겠죠? 이 부분 이해되니? 네. 창조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 받아들이는. 맞아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 거예요. 마무리는 어떻게 했지? 다 받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쭉 세웠어. 응? 뭐라고? 이거 마지막 거 읽어. 어디? 읽어봐. 안 보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받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쭉 세울 수 있다. 잠깐만. 64쪽 그거 읽어. 66쪽이에요 지금. 66쪽이에요? 거기 다 있어. 지금까지 창조적 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서 창조적 힘을 키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강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을까? 공부의 진정한 의미? 배우는 것에 그렇죠. 배우는 것의 진정한 의미. 청소년들은 지금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고 있는 때다. 해가지고 공부와 관련되어서 얘기한 거죠. 그냥 배우고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공부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했죠.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공부고요.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결국 진정한 공부라는 얘기죠. 강연자의 주제의식은 찾아볼래 얘들아? 15문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된다. 행복하고 자기가 안정된 좋아하는 창조성이 마련된다.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평생 해야지 행복한 삶이 되고요. 행복한 삶과 안정이 되어야지 창조성이 발현되고요. 창조성이 발현되면 결국 뭘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안정된 삶,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강연자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해됐을까? 정리해볼까? 처음에 어떤 얘기했지?
공부가 무엇인지 아냐 해가지고 응. 공부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제 경험을 초등학교 교사였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뭐 배움이란 이런 거고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쳤을 때 글쓰기 수업을 했던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 창조적 힘은 새 세계를 결국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고 결국 청소년들한테 공부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지 얘기하면서 강연을 끝냈어요. 강연 내내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졌고요. 답변할 때까지 기다렸고 상호작용을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기다려주고 대답하는 걸 기다리고 했죠? 이해됐을까? 이렇게 되게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면서 잘 강연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왜 있던 얘들아? 어려운 부분 있었니? (1, 2, 3)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3